네가 없어져야 해! 여자는 간신히 빠져나와 맨발로 달렸어요. 편의점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답장 좀 주세요. 저 죽어요. 문자를 보내고 1시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여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였어요. 새벽 안개를 뚫고 검은 차량이 나타났어요. 고급 외제차가 끝없이 나타나 편의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새벽 5시,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한지우는 잠이 깼습니다. 25살 지우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혁은 28 중견 건축 설계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아직도 신혼 같은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여보, 벌써 나가세요? 지우가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민혁이 물을 한 컵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거든요. 당신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우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보려 하자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설쳐서 그래. 하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자꾸 이상했거든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는 것 같았고 밥맛도 없다며 자꾸 음식을 남겼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니까. 오늘 현장 감리 나가야 해. 중요한 날이거든. 민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지우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소나기였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손이 아파요. 지우야, 잘 들어. 민혁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죠. 내가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지우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민혁은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낡은 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테이프로 이곳저곳 감긴 게 꼭 골동품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 폰 꼭 간직하고 있어. 충전하면 켜질 거야. 민혁이 지우의 손에 그 낡은 폰을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나한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폰을 켜봐. 거기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번호로 연락해. 여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조심해. 네. 어머님을요. 음식이랑 약 조심해야 돼. 특히 엄마가 직접 주시는 건 절대 먹지 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요? 지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영은 비록 까다로운 면이 있긴 했지만 며느리에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냥 조심해. 알았지?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를 꽉 껴안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래.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요. 사랑해, 지우야.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꼭 기억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런데 왜 이러세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민혁은 대답 없이 지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꼭 조심해. 약속해.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지우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지우 씨 되십니까? 전화를 받는 순간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었거든요. 네, 전미야만. 남편분이신 강민혁 씨가 건축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의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우야, 괜찮아. 카페 사장님이 달려왔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민혁 씨가 밤 11시 병원 영안실.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30층 높이에서 추락한 사람이 살아날 리 없었죠. 의사는 현장에서 이미 즉사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침에 사랑해라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하던 입술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그렇게 이상하게 굴더니. 지우가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하고 있을 때 영안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가. 시어머니 박선영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52살의 시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어?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도 같이 슬퍼해 주시는구나 싶어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컸지만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확실히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엄마 조심해. 설마. 아니야. 슬픔의 제정신이 아닌 거겠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회사에서도 인망이 두터웠고 동네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거든요. 상주가 된 지우는 꼼짝없이 앉아서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 응, 5억. 아, 진짜?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랑 나랑 공동 수익자잖아. 반반 나눠 가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5억이면 2억 5천? 에이, 반밖에 못 받네. 뭐, 그래도 꽤 되긴 하지.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다니. 지우가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희죽희죽 웃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야, 거기서 뭐해? 시어머니의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죠. 아, 아니에요. 화장실 다녀오려고. 그래, 어서 다녀와. 상주가 자리 비우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어쩌면 좋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조심해. 지우는 품속에 있는 낡은 폴더폰을 만져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쥐어줬던 폰. 여보, 당신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지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서 좀 쉬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머님. 지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내가 미역국 끓여놨어. 장례 치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어서 먹어. 괜찮아요, 어머님.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야지. 몸 상하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떠서 지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미역국이었어요.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을 뜨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국그릇은 건드리지도 않고 지우의 그릇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빨리 먹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지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게 먹어. 내가 정성껏 끓였으니까.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국을 몇 숟가락 더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맛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쓴맛이 났어요. 미역국에서 쓴맛이 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머님, 이 국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평소처럼 끓인 건데. 아니, 맛이 좀 쓴 것 같아요. 지우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쓰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먹어볼게. 시어머니가 지우의 그릇에서 국을 한술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쓴데? 지우야,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입맛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런가요? 지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쓴맛이 났거든요. 결국 지우는 국을 더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쉽다는 표정으로 그릇을 치웠어요. 그럼 약이라도 먹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시어머니가 약봉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종합 비타민이야. 몸 보신하는 거. 내가 약국에서 사왔어. 지우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지가 뜯어져 있었어요. 이미 누가 한번 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봉지가 뜯어져 있는데요. 아, 그거? 내가 먹어보려고 하나 꺼낸 거야. 괜찮아, 깨끗한 거니까 먹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네. 나중에 먹을게요. 지우는 약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주는 약 절대 먹지 마.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나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지우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옆까지 다가왔어요. 지우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지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먹은 거야? 오늘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먹은 거라니? 뭘 말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다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지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났어. 아침 차렸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억지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서 먹어.
오늘은 맛있게 끓였으니까 꼭 먹어야 돼. 시어머니가 지우에게 국그릇을 밀어줬습니다. 지우는 국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국그릇과 자기 국그릇의 색깔이 달랐던 거예요. 시어머니 것은 맑은 갈색인데 지우 것은 좀 더 뿌옇고 탁했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슬쩍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지우의 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기고 자기 그릇을 지우 자리에 놓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뭔가 타신 거야.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다는 것을요. 화장실에서 나온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입맛이 없어서 죽 먹을게요. 제가 끓일게요. 아니야, 이거 먹어. 내가 해놨잖아.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다시 밀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입맛이 없어서. 먹으라고. 내가 정성껏 끓였는데 왜 자꾸 안 먹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신경질적이었네. 네가 밥 안 먹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지우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카페 알바 나가야 해요. 늦었어요. 벌써? 오늘은 쉬지 그래. 아니에요, 가야 해요. 지우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아. 지우의 손이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을 만졌습니다. 아직 충전을 못했지만 이제 곧 켜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그 번호로 연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창문에서 시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우의 등골이 다시 한번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도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한 친구도 없었거든요. 결국 지우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신 것 같았어요. 지우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이 준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이제 충전해야겠어. 내일이라도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지우는 서랍에서 만능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낡은 폴더폰에도 맞았어요. 콘센트에 꽂아두고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밤에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지우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에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방문 앞에서 또 멈췄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처럼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그것이 보였어요. 베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베개를 들고 침대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시어머니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들어 올렸어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아! 지우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베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거. 네가 베개 없이 자는 것 같아서 갖다 주려고. 거짓말.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한테. 알아요, 다 알아요. 음식에도 뭔가 타셨죠? 약도 바꿔치기 하신 거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너도 죽어야 해, 지우야. 그래야 보험금이 다 내 거야.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보험금이 5억이야. 네가 죽으면 다 내 거지. 민혁이 그 녀석도 내가 죽였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미쳤어요. 어머님 정말 미쳤어요. 지우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미 늦었어.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1층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인연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골목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지우는 동네 24시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맨발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기, 충전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 네. 여기요. 알바생이 만능 충전기를 건네줬습니다. 지우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준 폴더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집에서 나올 때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오래된 폰이라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발 켜져라. 지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흑백 화면이었지만 작동은 됐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저장된 번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지우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옛날 폰이라 통신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될까? 지우는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눌러 문자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혁의 아내 한지우입니다.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어요. 남편이 일주일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꾹꾹 눌러 계속 썼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남편이 꼭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이나 된 번호가 살아있을까요? 설사 살아있다 해도 답장이 올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전송 완료. 문자가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지우는 폰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20년이나 된 번호가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안개 사이로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었어요.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무려 12대나 되는 차들이 줄지어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입을 떡 벌렸어요. 저게 뭐야? 모두 똑같은 검은색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오는 것처럼 위압적인 행렬이었어요.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밍크 코트를 걸친 여성이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편의점을 둘러싸듯 도열했습니다. 여성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여성은 편의점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맨발에 피가 나고 잠옷 차림에 눈물 범벅이 된 젊은 여자.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지우는 멍하니 그 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는 민혁이 엄마예요. 진짜 엄마. 20년 만에 찾았어요. 그 말과 함께 여성이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고 남긴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남편의 진짜 엄마라니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요. 어떡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요. 위험해요. 저 여자가 쫓아올지 몰라요. 여성이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밍크 코트를 벗어 지우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자, 이거 입어요. 추울 테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코트였습니다. 지우는 난생 처음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봤어요. 여성은 지우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맨 앞에 있던 고급 외제차의 뒷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손히 문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타요.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는 소파처럼 푹신했고 은은한 조명이 차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출발하세요. 여성이 말하자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지우는 여성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민혁 씨 어머님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서연이에요. 세아그룹 회장이고요. 세아그룹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아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낼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이에요.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서연이는 지우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0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연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너무 폭신해서 몸이 푹 빠질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이가 직접 차를 따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어요.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재벌집 외동딸이었어요.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죠. 제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다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5살 때 저는 아버지한테서 도망쳤어요. 너무 숨이 막혀서요. 그리고 작은 동네에 숨어 살았죠. 서연이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거기서 태준 씨를 만났어요. 민혁이 아버지요. 아, 태준 씨는 가난한 건축학도였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 고였어요. 사랑에 빠졌고 아이가 생겼어요. 바로 민혁이었죠. 그럼 박선영은? 그 여자는 나중에 태준 씨가 재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있는데도 민혁이한테 친엄마가 출산 중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아버지가 아셨어요. 아버지는 미친 듯이 화를 내셨죠. 당장 아이를 지우고 태준 씨와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네. 태준 씨와 함께 도망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릴 쫓았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삭이었어요.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진통이 시작됐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병원마다 다 깔려 있었거든요. 그럼 태준 씨가 직접 아이를 받았어요. 뜨거운 물이랑 수건만으로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서연이가 미소 지었지만 곧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어떡하셨어요? 태준 씨가 결단을 내렸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라지겠다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라고요. 그래야 어머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네. 그래야 제가 살고 민혁이도 산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울면서 반대했어요. 같이 가자고, 어떻게든 같이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태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준 씨가 갓 태어난 민혁이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서연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탐정도 고용하고 흥신소도 동원했죠. 하지만 태준 씨는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민혁 씨가 네. 민혁이가 자기 아버지 성을 따라 강민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태준 씨는 박선영이라는 여자와 재혼했고요. 서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죽였어요. 지우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민혁 씨가 20년 동안 어머님을 찾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낡은 폰이요. 어머님 번호를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서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아마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 씨, 저를 잊지 않았구나.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를 잃은 두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수건과 깨끗한 옷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씻고 이거 입어요. 아침 준비해놨어요. 서연이가 옷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와 편안한 바지였어요. 지우는 씻고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요. 많이 드세요. 서연이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밥을 차려주고 걱정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서연이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해줄게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이제 그 여자를 상대해야 해요. 박선영이요?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까지 죽이려 한 여자를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찾아볼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요. 서연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비서, 회의실로 오세요. 법무팀이랑 조사팀 전원 소집하고요. 1시간 후 펜트하우스 회의실. 길쭉한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조사 전문가들이었어요. 박선영, 52살. 이 여자를 완전히 파헤쳐 주세요. 서연이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사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안에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이틀 후, 조사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보고하세요. 서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는 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선영은 3번 결혼했습니다. 3번이나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3 남편 모두 의문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조사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철수 씨. 결혼 1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 사망보험금 2억 원.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 박진우 씨. 결혼 2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원. 그럼 민혁 씨 아버님은? 세 번째 남편입니다. 강태준 씨. 결혼 5년 만에 간암으로 사망. 보험금 4억 원. 서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준 씨도. 그 여자가 죽인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분 모두 결혼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과 결혼한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죠.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3분 모두 화장 처리됐거든요. 하지만 조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선영의 인터넷 쇼핑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해외 직구로 이상한 약을 구매했습니다. 무슨 약인데요?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에페드린 고함량 다이어트 약입니다. 매달 2박스씩 총 12박스를 샀어요. 다이어트 약이요? 네. 그런데 이 약은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지우가 입을 막았습니다. 민혁 씨가 고혈압 환자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조사팀장이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강민혁 씨의 건강일기입니다. 집에서 찾았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펼쳐보니 남편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엄마가 주신 건강보조제를 먹었다. 오후부터 머리가 아프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월 15일. 약을 먹으면 자꾸 어지럽다. 하지만 엄마가 건강 챙긴다며 주시니 계속 먹어야 할 것 같다. 9월 20일. 요즘 몸이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려 했는데 엄마가 말리셨다. 돈 아깝다고 하신다. 지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 현장 나가는 날마다 엄마가 약을 2배로 주신다. 몸이 안 좋은데 왜 더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서연이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11월 10일. 내일 큰 현장 감리 나간다. 요즘 현장만 가면 어지러워서 걱정이다.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우한테 진짜 엄마 번호를 알려줘야겠다. 지우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 알고 있었구나. 서연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일기장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건강기록, 약 복용 내역, 그리고 증상 변화. 게다가 박선영의 약 구매 기록까지.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고소할 수 있나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장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곧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감옥에 갈까요?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갈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명의 남편을 죽이고 며느리까지 죽이려 한 여자.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후회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민혁 씨가 어머님을 정말 찾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번호를 간직하고 계셨으니까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민혁이를 생각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박선영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혁과 태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선영의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멈춰섰어요. 박선영 씨 계십니까? 형사 2명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박선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이른 아침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입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왜요?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박선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 강민혁 씨 및 전 남편들의 살해 혐의입니다. 동행하시죠.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죽은 게 슬퍼 죽겠는데 무슨 개소리야. 박선영이 버둥거렸지만 형사들은 단호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박선영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억울해. 나 억울하다고. 박선영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인정 안 합니다. 박선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혁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왜 아들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청석에 앉은 지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럼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의 말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결혼 이력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피고인은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 남편 모두 결혼 후 수년 내에 사망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운이 없었던 거지. 박선영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검사가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철수 씨, 결혼 1년 만에 심장마비 사망. 사망보험금 2억. 두 번째 남편 박진우 씨, 결혼 2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세 번째 남편 강태준 씨, 결혼 5년 만에 간암 사망. 보험금 4억. 그리고 피해자 강민혁 씨의 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에요.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라고요. 박선영이 애써 변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에페드린 고함량 다이어트 약을 12박스 구매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산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피고인의 몸무게는 48kg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체중이 아니죠.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강민혁 씨는 고혈압 환자였고요. 그건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쓴 건강 일기입니다.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검사가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건강 보조제를 먹었다. 오후부터 두통이 심하다. 약을 먹으면 자꾸 어지럽다. 하지만 엄마가 주시니 계속 먹어야 할 것 같다. 현장 나가는 날마다 약을 2배로 주신다. 몸이 안 좋은데 왜 더 먹으라는지 모르겠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민혁이가 그런 일기를 썼을 리 없어요. 박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100% 본인 글씨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한지우 씨에 대한 살해 시도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지우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지우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박선영 씨가 제 음식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거짓말. 내가 언제? 그리고 새벽에 베개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질식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박선영이 발악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한지우 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피고인이 몰래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박선영, 보험금은 3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며느리까지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죠.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선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인정한다. 내가 다 했어.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혁이도 내가 죽였어. 태준이도 전 남편들도 다 내가 죽였다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하지만 박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해? 왜?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잖아. 민혁이는 내 친아들도 아니었어. 남의 자식 위에 내가 왜 평생 고생해?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사람.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봐요? 서연이가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지우 씨. 이미 끝났어요.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에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인죄, 살인미수죄, 보험사기죄를 모두 인정하며 박선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는 서연이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머님, 우리 이겼어요. 그래요. 민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박선영은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억울해. 나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지우와 서연이.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혁 씨한테 가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다 끝났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줘요. 두 여자는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을 나온 지우와 서연이는 곧장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차는 조용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어요. 벌써 가을이네요. 지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민혁이 떠난 지 벌써 2달이 됐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꽃다발과 과일을 들고 민혁의 묘소로 걸어갔어요. 양지 바른 언덕에 민혁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 강민혁. 서연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혁아,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 20년이나 걸렸네. 엄마가 너무 무능했어. 지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다 끝났어요. 박선영이 감옥에 갔어요. 두 여자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민혁이 좋아하던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과일들을 올렸어요. 민혁아, 맛있게 먹어. 서연이가 술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도 함께 드시겠지. 태준 씨,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지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만났어요. 진짜 어머니. 당신이 20년 동안 찾으시던 분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당신 덕분에 저 살았어요. 그 낡은 폰 안 줬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민혁이가 슬퍼할 거예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우가 묘비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묘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열어볼까요?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연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태준 씨 글씨예요. 민혁 씨 쓰신 거예요? 네. 분명해요.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어요. 날짜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연희야, 민혁이가 새돌이야. 케이크도 못 사줘서 미안해. 네가 있었으면 근사한 파티를 해줬을 텐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워. 네가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옆에서 들었어요. 민혁이가 중학생이 됐어. 키가 나보다 커졌어. 내 눈을 닮아서 참 예뻐. 민혁이가 건축학과에 합격했어. 내 꿈을 이뤄주는구나. 연희야, 우리 잘 키웠지? 서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연희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서연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선영이 나를 죽이고 있어. 약을 먹이고 있어. 나는 확신해. 그래서 민혁한테 내 번호를 줬어. 만약을 대비해서. 연희야, 부탁이야. 민혁이를 지켜줘. 그리고 민혁이 아내도 지켜줘. 미안해. 20년 동안 연락 못해서. 하지만 난 매일 너를 생각했어. 사랑했어, 연희야. 죽는 순간까지 너만 사랑했어.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 서연이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태준 씨. 태준 씨. 지우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추신이 있네요.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아, 이 편지는 네가 찾을 거야. 내 엄마한테 꼭 전해줘. 그리고 내 아내를 잘 부탁해.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지우가 입을 막았습니다. 민혁 씨가 이 편지를 여기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찾으라고요. 서연이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태준 씨도 민혁이도 날 잊지 않았구나. 묘소를 나서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 네, 어머님.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두 분께 보답하는 거예요. 네. 슬퍼하지만 말고 웃으면서 살아요. 그게 민혁이가 바라는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봐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카페 알바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 뭘 해야 할지. 서연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대학이요? 네.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제가 다 지원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서연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배우면 좋겠어요. 나중에 같이 일하면 어때요? 제가요? 회사 일을요? 왜 안 돼요? 똑똑하고 성실한데. 지우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서연이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혁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지우 씨는. 어머님. 두 여자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묘소 위로 낙엽이 살포시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이의 도움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낮에는 세아그룹 비서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 서류 검토 좀 부탁해요. 네, 과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지우는 이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에 소심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서연이가 사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지우의 집이기도 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서연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그래요? 잘 됐네. 어서 씻고 나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먹이려고 일찍 퇴근했죠. 서연이가 웃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넘게 회사만 보며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며느리를 위해 일찍 퇴근하고 직접 밥을 차려주고 있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요즘 너무 야위었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 내일 저랑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어머님? 구치소요.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선영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구치소. 차가운 접견실에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영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선영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우아하게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든 건 당신 자신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죠. 진실? 웃기는 소리 하네. 오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의 빚이에요. 대출, 카드빚, 사채까지 전부요. 서연이가 서류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제가 다 인수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제 당신 빚쟁이는 나예요. 법정 최고 이자로 계산하면. 서연이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20년 후 약 15억 원이 되겠네요. 미친년. 무기징역이니까 20년은 좋게 있겠죠? 출소해도 당신은 평생 내 빚을 갚아야 해요. 박선영이 의자를 두드리며 발악했습니다. 안 돼. 서연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던 집, 경매로 제가 낙찰받았어요. 내 집을 이미 철거했고요. 당신 명의로 된 통장, 보험, 모든 자산 동결시켰어요. 박선영이 유리창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서연이가 일어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제발이라고 할 때는 안 들었잖아요. 며느리가 살려달라고 할 때도요. 나도 힘들었어. 가난이 싫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출소해도 갈 곳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평생 빚에 쫓기며 사세요. 그게 내 아들을 죽인 대가예요. 박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이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좀 후련해요. 민혁이한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펜트하우스. 서연이가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요. 지우가 상자를 열자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강남 아파트 열쇠예요.
며느리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곳이죠. 어머님, 이건 너무 받아요. 민혁이랑 새 출발하려던 집이잖아요. 이제 지우 씨 거예요. 서연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아그룹 주식 5%. 지우 씨 명의로 해놨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지우 씨는 내 며느리예요. 내 아들의 아내고 이제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연이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받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지우가 서연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요. 외로운 엄마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지우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지우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당신이 그렇게 찾으시던 분이요. 사진 속 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감옥에 갔어요. 평생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지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그 폰 덕분에 저 살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저 잘 살 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요. 지우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도 얻었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켜주시니까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민혁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26이 되었어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세아그룹 비서실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임,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높은 건물도 익숙했고 고급스러운 복도를 걷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똑똑. 어머님, 지우 들어갑니다. 어서 와요. 서연이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로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죠, 어머님.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 서연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민혁이 보러 가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년. 지우도 숙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민혁이 좋아하던 잡채와 떡볶이, 그리고 과일들이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해서 산길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민혁이도 좋아했을 날씨예요. 서연이가 운전대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민혁아, 엄마 왔어. 며느리도 데려왔어. 서연이가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예요. 1년 만이네요. 지우도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 이제 대학도 다니고 회사에서도 일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묘소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저 이제 행복해요. 지우가 술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당신 못다한 것까지 제가 할게요. 서연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아, 내 아내가 정말 효녀야. 엄마가 너무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혁이 살아있을 때의 추억들, 그리고 요즘 지내는 이야기들을요. 점심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지우 씨도 새로운 사람 만나도 돼요. 어머님.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신 생각만 나는걸요. 민혁이는 지우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서연이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 순 없어요. 아직 젊은데.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마음의 문은 열어놔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탁해요. 서연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서연이에게 배운 요리 실력이 제법 늘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됐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이렇게 늘었네. 서연이가 자리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 씨, 내일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 기획팀에 새로 들어온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연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39살 미혼이래요. 성실하고 착하다고 소문났어요. 어머님. 지우가 얼굴이 빨개져서 외쳤습니다. 설마 저 소개팅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개팅까진 아니고 그냥 만나만 봐요. 일도 같이 하게 될 테니까.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사실 회사에서 그 김 과장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동료로 지내다가 좋으면 좋은 거고. 네. 알겠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직도 민혁이 생각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말도 맞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었어요.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민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진 속 민혁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행복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우가 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않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서연이가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우 씨. 네. 오늘 저녁에 김 과장님이랑 간단히 식사 약속 있어요. 같이 가요. 네. 어머님. 지우가 당황했지만 서연이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회사 식사예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지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밝은 표정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보자. 급할 것 없어.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고 지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민혁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서연이라는 든든한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도요. 지우는 웃으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회사 근처 한식당.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였고 맞은편에는 김태민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 씨, 회사에서 자주 뵀는데 이렇게 인사하긴 처음이네요. 김태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9살의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 과장님, 우리 지우 씨 잘 부탁해요. 회사에서 제일 성실한 직원이거든요. 서연이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 자자하던데요. 김태민이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장님도 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지우가 조금 긴장을 풀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어요. 김태민은 무례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천천히 식사하세요.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당황했지만 서연이는 윙크를 하며 나갔어요. 둘만 남은 식탁. 회장님께서 많이 아끼시나 봐요. 김태민이 말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다고. 김태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분을 일찍 여의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실 약혼자를 잃었어요. 3년 전에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요. 김태민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지우 씨 마음이 어떤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천천히 지내봐요, 우리. 친구로요. 김태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우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28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해서 세아그룹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김태민과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어요. 가끔 점심을 같이 먹고 회사 일을 상의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벚꽃 만개한 공원에서 김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장님,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우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마음속으로 민혁에게 물었어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네. 결혼할게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김 과장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서연이가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이랑. 무슨 소리예요? 기쁘고 말고요. 서연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지우 씨가 행복하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결혼해도 우리 관계는 안 변해요. 여전히 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지우가 서연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석 달 후 가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회사 동료들, 그리고 김태민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서연이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죠? 서연이가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김태민에게 지우의 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김태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줄에는 서연이가 직접 섰습니다. 신부는 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저는 며느리를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신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영원합니다. 서연이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우 씨. 그리고 신랑,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지우는 부케 대신 민혁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지우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아니에요.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지우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옆에서 서연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지우 씨. 어머님, 민혁이도 웃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일주일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지우는 서연이 그리고 김태민과 함께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혁아, 엄마 왔어. 서연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지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제 새 남편이에요. 김태민도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지우 씨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여보, 행복하게 살게요. 하지만 당신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어머님. 지우가 서연이와 김태민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행복해요. 지우 씨가 있어서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민혁의 묘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니까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니까요. 민혁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